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지금 이 시간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과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 등 입장이 엇갈리는 주요 국정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견이 너무 커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범진 기자, 첫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담을 시작했습니까? 예, 최상목 권한대행은 조금 전 국회 내 한옥시설인 이곳 사랑제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야정 협의회가 출범한 지 42일 만에 첫 회동입니다. 앞서 진행된 실무협의체에서 여야정이 오늘 회의 안건에 합의한 것은 실패함에 따라 오늘 회의는 안건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치권은 물론 한국은행에서까지 이번 협의회를 앞두고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힌 만큼 각 수장들이 추경 규모와 내용에 대해 합의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미 추경 논의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는데 이 논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은데 의견 차이를 보이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예, 현재 여야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에만 합의하고 있을 뿐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내 과반을 확보한 야당은 이미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 국민에게 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데 13조 원을 포함한 민생 회복에 24조 원을, 그리고 경기 회복에 11조 원을 각각 투입하자는 구상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35조 원대의 대규모 추경보다는 올해 예산안을 우선 조기 집행하고 일부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핀셋 지원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정책위 의장인 김상훈 의원은 핀셋 지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자영업자와 산업통상 분야, 인공지능 산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그간 의석수를 활용해 법안을 단독 처리해왔던 것과 달리 예산 편성 및 증액권은 오직 정부에게 있어 여야정이 합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으로 이어지는 이 국정 공백이 이어지면서 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나 이 연금 개혁하는 같은 이 중요 국가 과제들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이미 여야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던 만큼 이번 대표급 회동에서는 관련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려는 시도가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인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는 합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 시간 규제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예외로 적용하는 조항에 있어 여와 야가 각각 찬반 여부를 두고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어 오늘 회담에서 어느 한쪽의 양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21대 국회부터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는 연금개혁도 주요 의제입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서로 합의를 마쳤지만 돌려받는 돈, 즉 소득 대체율에 있어서는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현재 41.5%인 대체율을 최대 45%로 확대하자는 의견인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최대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극심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현재 회담장 안에 각 대표들이 반드시 협상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에 25%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산 저가 철강이 쏟아지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도 관세 전쟁에 뛰어들 채비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 기자, 먼저 이 반덤핑 조치를 논의하는 품목이 정확히 뭡니까? 네, 이 품목은 후판입니다. 그 두께가 6mm 이상인 그 강판을 말하고요. 네. 주로 이제 배를 만들 때 쓰이고 또 이제 아파트나 공장을 건설할 때도 쓰입니다. 국내 후판 시장은 연 8조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경우 이제 매출의 15% 안팎이 이 후판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만큼 중요한 시장인데요. 이제 중국산 후판이 저가로 이제 밀려 들어오면서 국내 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이 중국산 후판의 공세가 어느 정도길래 이런 뭐 논의까지 하는 겁니까? 네, 저 국내 기업들이 만드는 후판은 지금 톤당 90만 원에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만 원 선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산과의 품질 차이는 거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좁혀졌고요.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수입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 지난 2021년 32만 6천 톤이 수입이 됐었는데 지난해에는 118만 톤으로 3년 만에 약 3배 이상 수입이 늘었습니다. 결국 이제 지난해 7월 견디다 못한 현대제철이 대표로 나서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했고요. 무역위는 10월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뭐 현재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네, 오늘 이제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오후 3시에 이제 열렸고요. 무역위원회 그 반덤핑 조사의 절차에 따르면 네. 이제 조사 개시 후 최대 5개월 이내에 예비 판정을 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오늘 회의에서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비 판정은 이제 최종 판정 전까지 부과되는 조치고요. 최종 판정은 절차상 이르면 3개월 뒤, 최대 7개월 뒤에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반덤핑 관세 부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뭐 실무에서는 이제 덤핑률이 2% 이상이고 또 국내 기업의 그 실제 피해가 있는 경우에 이제 네. 부과를 하는데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내 유통 가격과 중국산의 수입 가격 차이가 큰 만큼 결국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반덤핑 관세가 도입이 된다면 우리 철강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숨통을 트이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가장 먼저 이제 조선사와 그 후판 가격을 그 납품하는 그 후판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협상력을 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철강사와 조선사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차례 후판 가격을 협상하는데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느라 지난해 하반기 협상을 아직까지 매듭짓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조선사 입장에서는 이제 값싼 중국산 후판이라는 대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배짱을 부릴 수 있었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네, 뭐 후판 외에도 이 다른 품목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국내로 수입되는 전체 그 중국산 철강이 2020년 이제 66억 7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이제 103억 7천만 달러로 뛸 정도로 지금 다양한 품목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반덤핑 제소는 이해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그 현대제철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제철은 후판에 이어서 지난해 12월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 강판에 대해서도 이제 반덤핑 제소를 했고요. 조사 개시 여부는 다음 달 결정됩니다. 또 건설용 자재로 쓰이는 H형강은 이미 그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내년이면 이 부과 기간이 끝납니다. 현대제철은 여기에 대해서 그 연장 심사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미 미국도 이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중국산 철강이 더 싸게 국내로 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전 세계 이제 철강의 생산량이 이제 18억 5천만 톤인데 네. 지금 이제 그 이 중에 절반 이상인 10억 2천만 톤을 중국 혼자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중국은 자국에서 지금 안 팔리는 철강을 전 세계로 밀어내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한 물량은 지난해 기준 50만 8천 톤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전체 수입량의 1.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바이든 정부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 공장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고 있고요. 이 물량이 어림잡아 수백만 톤입니다. 미국이 이제 철강 관세를 올리면 여기에 막힌 이제 중국산 물량들이 다른 나라로 흘러 들어가는 건 이제 당연한 수순이고요. 이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는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 반덤핑 관세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장 이 값싼 중국산 후판을 싸다 쓰고 있는 이 국내 조선사들은 이 중국 조선소와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럼에도 위기에 빠진 철강업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주목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내 최대 해운회사 HMM이 SK해운 일부 사업부와 선박 인수를 추진합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컨테이너선에 치우친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성나균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SK해운은 과거 국내 4위권 선사 가운데 한 곳일 정도로 몸집이 컸습니다. 하지만 해운업 불황에 SK그룹이 지난 2018년 국내 사모펀드인 한행컴퍼니에 1조 5천억 원을 받고 넘긴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실적 개선으로 몸값이 다시 오르자 한행코는 SK해운 매각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오늘 SK해운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의 HMM이 선정된 겁니다. HMM은 보유 현금 자산이 14조 원에 달할 정도로 지갑이 두둑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만 3조 5천억 원을 기록한 만큼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몸값을 두고 양측의 의견의 차이가 큰 게 변수입니다. 한행컴퍼니 측은 SK해운의 매각가를 전체 사업부 기준 4조 원 정도로 추산했는데요. HMM은 겸업금지 조항이 걸린 LNG 부문을 제외하고 약 2조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MM은 지난 2015년 LNG 사업부를 이미 매각해 오는 2029년까지 LNG선 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행코도 LNG 부문만 또 다른 기업에 매각해야 하는 만큼 양측의 입장 정리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HMM은 다음 달 중순까지 SK해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인수 방식 등을 협의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송낙윤입니다. 오늘 시장 이슈 짚어보는 박혜린의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쉬어갔습니다. 이렇게 지수는 빠졌지만 한알령 해지 기대감이 개별 기업에는 활력을 주기도 했는데요. 오는 3월 중국 민간 문화사절단 파견을 시작으로 케이팝과 공연, 드라마 등 8년간 막혀 있었던 2,570조 원 규모의 중국 문화 콘텐츠 시장이 전면 개방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8년간 이어져온 한알령이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 엔터주와 콘텐츠주, 화장품주, 게임주 등이 이렇게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어디일까요? 증권가에선 엔터주와 미디어 관련주를 꼽습니다. 엔터주에선 이미 중국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에스파의 소속사 SM이 특히 수혜를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요. 미디어 업종에선 스튜디오 드래곤과 콘텐트리 중앙 등 다수의 IP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스튜디오에 수혜가 집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중국에 진입할 수 없어서 별도 중국 탐권 판매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화장품주와 게임주의 경우 그간 중국 기업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키워온 만큼 한알령 해제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소식에 최근 힘받던 주가가 오늘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기업 설명회에서 삼성생명 측이 삼성화재의 지분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자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선 그간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올릴 것이란 기대가 나왔었습니다. 지분을 20% 이상 보유할 경우 순자산과 실적 등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 비율만큼 삼성생명의 실적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대가 싹텄던 건데 20%까지 지분율을 올릴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 밝히자 투심이 약화된 겁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지분 추가 매각 계획이 없다는 점, 또 밸류업 관련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망을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삼성생명 측이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데다가 삼성 대주주 일가가 향후 약 4조 원의 상속세를 추가 납부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생명의 추가 주주 환원 기대감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신약도 인공지능으로 개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미 구글은 인공지능으로 설계한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규제에 묶여 걸음마만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AI가 만든 신약을 복용할 수 있는 시대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AI가 신약 후보 물질을 빠르게 찾아 개발 속도를 크게 앞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신약 개발 기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구글의 신약 개발 스타트업인 아이소모픽 랩스는 AI 신약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데미스 허사비스 CEO는 최근 AI가 설계한 신약이 올해 첫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AI 신약을 내놓기는커녕 밑그림을 그리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환경바이오 인사이트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환경을 고려하면 AI 신약이 나오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지나친 규제가 AI 신약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환자 의료 데이터를 기업이 이용하기 어려운 만큼 AI 기술이 있어도 활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데이터 규제의 문제가 많아요. 이 기관이나 이 정부 단에서 풀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술 경쟁이 국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도 이 기술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규제를 포함해서 좀 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되지 않냐.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도 AI 신약 개발의 거대한 벽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국내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년, 21년만 해도 우리도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지금은 저는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나. 기술이 성장하려면 그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적절한 자본이 투입돼야 되는 거고. 전문가들은 국산 AI 신약의 탄생을 위해서는 예외적인 사항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한 증권사가 고객 돈을 대신 운용해주는 랩 어카운트 성과 수수료를 이해하기 어려운 시점에 때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통 성과 수수료는 고객이 수익을 챙겨갈 때 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증권사는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기만 해도 중간에 수수료를 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관이 그렇다는 건데 고객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한 지점에서 운용하는 프로 주식형 랩. 국내 주식 및 국내 ETF 등의 자산의 100% 이하로 투자하는 투자 일임 계약 상품입니다. 지난해 10월 계약을 맺은 A씨는 지난 1월 3개월 만에 수익률이 20%를 기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수익률에 2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입금 직후 675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입금을 성과수수료라고 해서 입금에서 성과수수료를 먼저 떼어간다. 그건 뭐를 해줬죠. 특히 몇 년 전에도 신한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실무자하고 그 회사가 문제를 인지했다면 당연히 시스템을 정비했어야죠. 신한이 사용한 방법은 회사에서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한투자증권의 지점형 프로 주식형 랩 약관입니다. 성과수수료 징수 시기에 입출금 발생 당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권사들은 어떨까? 한국경제TV가 다른 10곳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성과보수형 랩 상품 약관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서비스 등록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 날이나 해지일에만 수수료를 떼고 있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만 고객이 추가 납입을 할 때마다 성과수수료를 선취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원금이 돼도 징수한 성과보수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과수수료 선취 사례는 한 고객에게만 국한돼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신한투자증권 약관 자체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국에서도 입출금 시에 성과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다며 관련 약관을 더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약관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과보수를 중간에 매기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몇 년 전에도 입출금 발생이라는 성과수수료 징수 시점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금까지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중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매주 목요일 만나는 우리 동네 집값 우동집 시간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서 강남 3구 집값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서울 아파트 상승폭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네, 일단 전국부터 보면요. 전국 아파트 값은 0.03% 떨어지면서 1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수도권은 0.01% 떨어졌는데 지난주보다는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네. 서울은 지난주보다 0.06% 오르면서 3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4주 연속으로 보합세를 이어가다가 설 연휴부터 좀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가팔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먼저 송파가 전주보다 0.36% 오르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또 서초와 강남도 모두 0.1% 이상 올랐습니다. 마포와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강북과 노원, 도봉 등 소위 그 노도강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하락했었는데요. 이들 지역은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많이 산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숨이 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강남 3구 중에 유독 송파의 집값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일주일에 0.36%면 이걸 연간으로 따지면 상승폭이 좀 상당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집값이 반등을 시작한 이후 3주째 송파가 상승폭이 가장 큰데요. 이번 주 상승폭만 보면 연간 기준으로 볼 때 20%에 가깝습니다. 네. 올해 누적으로 볼 때도 송파가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고요. 물론 거래가 아직 본격적으로 활발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거래량도 송파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보통 아파트 값이 반등을 할 때 뭐 강남구나 서초구가 주도를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좀 송파구가 반등을 이끄는 분위기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서울시가 강남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대부분 해제하면서 실수요를 자극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또 송파구에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점도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대단지가 아파트가 많으면 아무래도 거래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거래 사례가 많다 보니까 좀 더 투명하게 제 돈 내고 집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실제 서울에서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도 송파구인데요. 10곳 중에 5곳이 송파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5곳 모두 재건축 아파트가 아니란 점에서 실수요자들이 이들 지역을 선택하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2,000가구 이상 규모 단지 아파트도 송파구가 12곳으로 노원 다음으로 많고요. 범위를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보더라도 송파구가 노원과 강남 다음으로 많습니다. 강남 개발의 축이 동쪽으로 이동한 점도 송파에는 좀 호재로 평가받는데요. 강남대로에서 삼성동을 중심으로 한 영동대로로 개발의 축이 옮겨가고 있는데 그 수혜를 송파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재건축도 강남 서초 중심에서 잠실주공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대치 음마아파트와 함께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그 잠실주공 5단지의 재건축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토호제가 해제되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들은 갭 투자도 가능합니다. 뭐 직접 이 송파구 주요 아파트 단지들을 현장에서 취재하고 왔는데 이 통계와 실제 현장 분위기도 비슷합니까? 네, 제가 어제 잠실과 가락동 일대의 부동산 현장을 좀 취재해 봤었는데요. 네. 중개업소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모두 1억 원 이상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잠실동 엘스와 리센츠의 경우 84제곱미터 기준 호가가 3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달 28억 원대의 실거래가가 이루어졌었는데 집주인들이 30억 원 이상으로 가격을 올려 잡은 겁니다. 잠실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27억 원에 계약된 집을 집주인이 배액 배상을 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매도 호가가 30억 원을 넘어서면서 매수자들이 선뜻 집 구매에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단지인 헬리오시티도 좀 분위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업소 취재를 종합을 해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전 84제곱미터 기준 매물이 20억 원 초반에 좀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 지금은 한 25억 원까지도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상 시세가 2달 사이에 3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뭐 이 강남 3구만 이 뚜렷하게 오르는 걸 보면은 이 초양극화가 시작된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최소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송파가 30, 40대 그 실수요자층이 많다는 점에서 하반기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미리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거란 이유에서인데요. 네. 오는 7월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달리 설정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소득이 같다면 지금보다 대출을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지금처럼 매도 호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격 상승세가 멈출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처럼 이 강남 3구의 열기가 다른 곳으로 번지기는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강남 지역에 이번에 집값이 뛴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그런 측면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강남 지역에 한정된 국지적 호재란 평가가 많습니다. 부동산업계 취재를 종합하면은 송파 지역 주변으로 이런 옹기가 전해질 수는 있어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데는 좀 무리가 따를 것이란 평가가 네. 있습니다. 강남과 비강남 간 초양극화가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집값 통계를 보더라도 노도관과 강북, 또 금천, 구로는 올해 들어서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집값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